네,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에너지업 창의융합 역량강화 세미나 특별학습 포효하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 신산업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에서는 예술과 에너지를 융합한 기초융합 강좌를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클래식 음악과 에너지를 결합한 미래의 지구를 연주하는 음악의 방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행사는 1시 20분까지 특강 진행 후에 20분간 Q&A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온 오프라인 참석자 모두 질문이 가능하고 질문을 주신 현장 참석자 중에 5분에게는 기념품을 드리니까요.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Q&A 시간을 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특강 종료 후에 출석 체크 겸 만족도 조사가 진행됩니다. 종료 후에 잠시 자리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프로그램을 기획한 최지연 연구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에너지 신산업 혁신융합 대학 사업단의 최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특별학습 예술 에너지 융합 강좌 포효하라는 이번이 3회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강좌에서는 저희가 인상주의 작품 그리고 산업 컬러를 통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적용하고 또 넷제로를 실천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회차에서는 꾸준히 요구가 있었던 음악, 예술 분야에서도 음악의 전문가를 모셔서 음악 분야의 넷제로를 실천하는 방법들을 좀 같이 듣고자 합니다. 오늘 모실 강사님께서는요, 과거에 굉장히 또 활발하게 서울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피아니스트로 활동을 오래 하셔서 이전에는 음악가가 더 타이틀이 어울리셨다면 지금은 이제 교육학 박사를 하시고 또 다양한 창업 분야에서 또 그리고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고 또 명강사 타이틀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에듀클래프의 우리 박경은 대표님, 박경은 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미래 지구를 연주하는 음악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박경은입니다. 식사들을 아직 다 안 마치셨는지 이 넓은 홀에 이렇게 띄엄띄엄 앉으셔갖고 되게 소수의 인원이 참석한 듯 보여요. 그러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강의를 의뢰받고서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늘 제가 강의를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강의를 하면서 참 좋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조금씩 똑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피아노를 치기만 할 때 저보다는 지금의 제가 좀 더 똑똑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즘 신재생 에너지 말들을 참 많이 하는데 어떻게 예술과 연관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저한테 사전 질문 리스트가 온 걸 보니까 도대체 두 분야를 어떻게 엮어서 얘기할 건지 너무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6살 때부터 피아노를 시작을 해서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까지 거의 한 40여 년을 피아노만 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도 예술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제 주변에 음악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친구들이. 평생 동안 제가 음악을 하고 또 많은 연주자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이번에 이렇게 좀 자료를 정리하고 다시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접점이 많고 또 문화예술계가 이 어떤 환경 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게 될 내용들은 도대체 음악이 뭔지, 여러분들도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해서 음악 다 들으시죠? 멜론, 또 뭐 지니 이런 거 통해서 늘 음악을 들으시고 또 제가 여기 이제 고대 너무 넓잖아요. 제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 되게 쬐까맣거든요. 학교 안에서 길을 잃을 판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1층으로 올라와 갖고 3층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고 어떤 학생한테 길을 물었는데 그 학생도 음악을 듣고 있느라고 귀에서
빼더라고요. 버즈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알려주는데 엉뚱한 건물을 알려줬어요, 이 학생이. 그래서 다른 데로 가서 헤맬 뻔했는데 마침 선생님 전화 주셔서 금방 찾아오게 됐는데, 자, 음악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TV를 보던 또 다른 매체를 통한 광고를 보던 간에 뭐 유튜브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늘 우리 주변에 음악이 존재하고 있어요. 도대체 음악이 뭔지, 또 그 중에서도 클래식 음악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왜 클래식 음악이 또 역사적으로 이렇게 의미를 가지는지 그런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여러분들이 조금 클래식 음악을 가깝게 접할 수 있으려면 어떠한 활동들을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이런 문화예술계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 사례들을 좀 여러분하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한 가지 여러분한테 드릴 거예요. 에너지 하베스팅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관련된 전공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뭐 진동 에너지, 열 에너지, 우리 주변에 에너지를 발생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그걸 포집해서 전기로 변환하는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 회사에서 자연 속에서 버려지는 우리 일상 주변에 이렇게 있는 늘 존재하는 소음이나 진동 같은 것들을 변환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소음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소음, 뭐 공사장의 드릴 소리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큰 차들이 지나다닐 때 이렇게 철판 같은 데 울리는 진동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전기로 변환할 수 있다면 소리는 변환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너지와 음악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려달라더니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질문을 해라는 당황한 얼굴들로 저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자, 소음이 에너지로 변환이 가능하다면 소리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소리와 소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혼자서 중얼중얼거리지 말고. 자, 우리 안경 쓴 학생? 네. 그냥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주파수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다. 네. 또 혹시 다른 뭐 듣기 싫은, 네, 좋습니다. 또 이러다 한 명 한 명 다 제가 이렇게 시켜서 물어보겠어요.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시고 갑자기 다 밑에를 보시는데요. 자, 소리와 소음은 분명히 우리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음악은 귀에 들리는 소리이잖아요. 자, 일반적으로 소음과 소리의 차이라고 하면 진동수의 파장에 달려 있어요. 주파수 비슷한 얘기죠.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느냐, 아니면 불규칙한 패턴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소음과 소리를 구분합니다. 그러면 음악이라고 하는 소리 예술은 다 누구나한테 듣기 좋을까요? 편안하게 들어와서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소리는 누구나한테 다 듣기 좋을까요? 네, 어떤 음악은 굉장히 누군가의 귀에는 좋게 들릴 수 있지만 어떤 음악은 소음으로 들릴 수 있어요. 실제로 서초동에 있는 국립국악예술원의 그 국악당에서 이렇게 사물놀이 같은 거 공연을 하는데, 그런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공연하는 자리에 외국인들이 많이 궁금해서 온단 말이에요. 의상도 굉장히 화려하고 또 그런 서양에서는 잘 들을 수 없는 악기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런 음악의 흥미를 가지고 그 공연들을 관람하는데
어떤 외국인이 휴지를 돌돌돌돌 말아서 귀에 낍니다. 그 순간 그 공연은 뭐예요? 이 사람한테는 소음으로 다가간 거죠. 사실 국악기에 두드리는 국악 타악기들은 리듬의 요소들이 굉장히 강하게 연주되는 악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귀에는 시끄럽게 들릴 수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소음과 소리, 귀에 듣기 좋은 게 소리, 귀에 듣기 싫고 불쾌하게 짜증나게 하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 공기의 진동에 의해서 우리 귀에 전달되는 거는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 소음이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면 소리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에너지 관련된 공부를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쩌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되는 분야일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강의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한테 어떤 숙제 같은 걸 던져드리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 소리, 일반적으로 음악적 소리라고 하는 것들은 이 네 가지 요소를 갖췄을 때 우리가 음악적 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소리의 높낮이가 있어야 돼요. 계속 일정한 높이로만 소리가 가게 되면 굉장히 지루하겠죠.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은 잠들게 돼 있어요. 하다못해 공사장의 드릴 소리도 계속해서 일정 시간 동안 들려주게 되면 어느 순간 그거의 감각에 무뎌지면서 일정한 주파수로 지속되는 소리는 사람을 지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음악적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 높낮이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리의 강약이에요. 어디 부분에는 세게 큰 소리가 나야 되고 어느 부분에서는 작고 아주 이렇게 희미하게 들릴 정도의 이 강약의 조절이 있을 때 리듬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소리에도 색깔이 있습니다. 따뜻한 소리가 있고요. 또 강렬하게 귀를 찌르는 듯한 소리가 있어요. 악기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클라리넷이라고 하는 목관 악기가 있어요. 중저음의 아주 편안한 소리를 가진 악기. 자, 바이올린 어때요? 어렸을 때 또는 뭐 주변에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 바이올린은 소리가 어때요? 굉장히 고음의 피치, 높은 소리가 납니다. 첼로는 어떤가요? 훨씬 더 저음의 소리가 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이것도 색깔로 표현해보면 어떤 거는 약간 파란색의 느낌, 어떤 것은 조금 편안하게 초록색의 느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소리에도 색깔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소리들이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긴, 어떤 거는 짧게, 또 이렇게 아주 쪼개서 분할해서 이런 요소들을 갖췄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음악적 소리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음악 소리의 3요소가 있다면 이것이 본격적으로 음악이라는 어떤 곡을 이루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요소들, 리듬, 그 다음에 선율, 멜로디라고 하죠. 화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리듬 한번 우리가 체감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 박수를 칠 건데요. 박수를 세게 쳤다, 작게 쳤다, 크게 쳤다, 작게 쳤다 한번 해볼게요. 시작! 지휘를 할까 봐요. 이거 엇박이에요. 다시. 자, 크게, 작게, 크게, 작게. 시작! 크게, 작게, 크게, 작게. 자, 이렇게 하니까 뭐가 생겨요? 리듬이 생기죠. 그럼 이때부터 이제 뭘 할 수 있어요? 계속 쳐보세요. 딴딴딴 따가다가다가 딴딴딴 여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작게, 크게, 중간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볼게요. 시작! 작게, 크게, 중간, 작게, 크게, 중간. 더 천천히 할까요? 너무 빨라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거 시킨 거 아니죠? 제가 지금 양손에 이렇게 다 뭘 들고 있어갖고 같이 박수를 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발을 구르자니 약간 좀 구두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러울 것 같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작게, 크게, 중간. 시작! 작게, 크게, 중간. 작게, 크게, 중간. 작게, 크게, 중간. 자, 뭐가 됐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어요? 4분의 3박자. 강양약, 강양약 이런 거 배운 적 있었죠? 혹시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그런 거 안 가르쳐 줬어요? 국민학교, 저도 국민학교, 옛날 사람. 라떼는 말이죠, 이런 거. 자, 리듬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소리의 강약에서부터 이런 리듬이 생겨나요. 모든 음악은 이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식 음악과 우리가 흔히 듣는 락 비트를 베이스로 한 음악은 이 리듬의 형태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클래식 공연장에 자주 이렇게 클래식 음악을 어느 날 우연히 딱 들었는데 이거 무슨 곡이야 너무 좋아 라는 걸 느끼면 관심을 가지고 그걸 찾아보게 되면서 클래식에 입문을 하게 돼요. 자, 락비트의 음악은 완전히 반대거든요. 근데 클래식 공연장에 어쩌다가 누구 아는 사람의 뭐 사돈의 팔촌쯤이 연주회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공연장에 딱 갔어요. 뭐 웅장하잖아요. 막 의리의리하고 되게 럭셔리해요. 그래서 연주회를 딱 시작했습니다. 근데 연주장에 들어갈 때 나 혼자 들어가면 좋은데 누구랑 같이 들어간다? 그분. 점심 식사 후에 교실에 들어가면 찾아오시는 그분. 간만에 공연장에 딱 가서 뭔가 이렇게 좀 문화를 즐기고 이렇게 딱 하고 싶은데 어떻게 돼요? 좀 있으면 졸려요. 익숙하지 않은 사람한테 클래식 음악은 처음에 접근할 때 굉장히 졸리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락 공연장에 여러분들이 대중 가수들의 공연장에 갔어요. 졸릴까요? 일단 너무 시끄러워서 못 자요. 근데 소리의 사운드를 데시벨로 비교해 보면 그렇게 차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소리의 색이 달라서 그래요. 자,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이 리듬에 있습니다. 자, 강약, 중강약 이렇게 박수 한번 쳐볼게요. 시작. 강약, 중강약, 강약, 중강약. 옛날에 이렇게 배웠죠. 박수 이렇게 치고 약은 여기 밑에 치고 중간은 손바닥 중간 치고 이렇게.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시작. 강약, 중강약. 이게 이렇게 어려워요? 자, 그러면 강박이 어디 있어요? 1, 2, 3, 4라고 쪼갰을 때 강박이 어디에 있어요? 첫 번째 박자하고 세 번째 박자에 있죠. 자, 이거는 약간 사람을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는 이렇게 안정시키는 비트에 강박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락 비트의 강박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 둘, 셋, 넷이 아니고 하나, 둘, 셋, 넷에 있어요. 거꾸로. 자, 이번에는 약강, 약강 이렇게 쳐볼게요. 시작. 강, 약강, 약. 자, 지금 우리 앞에 아까 국민학교 말씀하셨던 선생님이 지금 너무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는데 강박에 내가 손을 위로 올리면서 박수를 쳐야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그쵸? 강박이다 보니까 힘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가 아니고 군대 박수 이거 아니고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죠. 강박이 두 번째 박자, 네 번째 박자에 찍히면 사람을 위로 띄워요. 1, 2, 3, 4. 그래서 락 콘서트장 가면 다 이러고 방방 뛰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박자, 세 번째 박자에 강박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사람이 안정되게 된다. 그래서 클래식을 들으면 평생 클래식 안 듣던 사람도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갑자기 모차르트 듣기 시작해요. 틀어놓고 자는 거죠. 그 리듬의 형태 때문에 안정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클래식 공연장에 갔는데 내가 잤다. 아주 그 음악을 잘 즐기고 오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창피한 일이 절대 아니다. 처음이라 그럴 수 있다.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 박자, 네 번째 박자에 강박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을 위로 띄우기 때문에 그래서 가수들이 이렇게 공연할 때 관객들이 박수 거꾸로 치잖아요. 가수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말리는 거예요. 그 리듬의 형태가 반대로 가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방방 떠야 되는데 자꾸 끌어내리는 거죠. 안정시키는 거죠. 자, 음악에서는 이 리듬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멜로디. 우리의 귀에 아름답게 들리는 선율. 그 다음에 이 음이 두 개, 세 개 만났을 때 하모니를 이루는 화성. 이것이 음악의 기본적인 3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게 왜 에너지하고 관련이 있을까? 이런 음악이 왜 에너지하고? 자, 리듬은 우리가 악기, 음악 이런 요소에서만 생각하지만
자연을 봤을 때 자연의 주기, 지구가 도는 어떤 계절의 변화, 그다음에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이런 움직임들에서 리듬이 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지구의 자전 속도의 리듬이 틀려졌어. 계절의 변화에 문제가 생기겠죠. 자, 바람이 불 때 강하게 불었다, 약하게 불었다 소용돌이 치죠, 바람이.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꽃이 피고 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기로 표현하면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신재생 에너지, 특히 재생 에너지는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이걸 얻어오기 위해서 고민하는 부분이잖아요. 자연의 주기에 리듬이 존재한다. 선율,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우리가 음악을 들었을 때 귀에 들리는 멜로디가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 자, 계절마다 피는 꽃을 보면서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어떤 미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라면 충분히 이해될 거고, 그 다음 중요한 거 하나가 바로 하모니예요. 자, 분명히 이 자연과 인간은 공존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기후 변화를 보면 저도 여러분하고 비슷한 또래, 우리 학생들하고 비슷한 또래의 자녀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내 나이가 됐을 때 어떤 환경에서 살게 될까 굉장히 무서워요, 솔직히. 이 아이들은 정말 평생 뭔가 이렇게 필터를 장착해서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분리수거 이런 거 굉장히 열심히 하고, 내 아이가 지금 나와 비슷한 환경에서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런 일들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귀찮지만 페트병에 그 비닐 띄어서 따로 버리고 분리수거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실 거고, 여러분 주변의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왜? 모든 생물과 지구, 자연 환경이 하모니를 이루면서 인류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계속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음악을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이런 환경들에서 음악을 늘 만납니다. 마트 같은 데 가잖아요. 백화점이나 마트. 이런 데는 전략적으로 음악을 활용합니다, 마케팅에. 그래서 오전 시간에 이렇게 쇼핑을 할 때에는 조금 편안하고 잔잔한 음악을 틀어놔요. 자, 마감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하냐면 약간 리드미컬하고 비트가 강한 약간 빠른 음악들을 틉니다. 그러면 그 리듬의 형태에 따라서 사람은 약간 심리적으로 이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메트로놈이라고 하는 박자계 있죠. 똑딱똑딱 움직이는 메트로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게 뭐예요? 심장이에요. 일정한 심장 박동수. 이 리듬이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건강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듬의 패턴에 사람들이 묘하게 이렇게 휘말린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마케팅에 굉장히 음악을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음악 없는 광고 거의 없잖아요. 자, 태교 아까 말씀드렸죠. 평생 BTS 노래 이런 것만 듣다가 갑자기 아이를 가지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도 나중에 배우자가 생기면 BTS 노래 틀어주다가 임신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모차르트를 가까이 하게 될 거예요. 태교, 심신의 안정을 주기 위해서 클래식 음악을 듣죠. 자, 경기장에 경기를 관람하러 갔어요. 야구장에 갔어요. 그 응원가들 다 어때요? 굉장히 빠르고 강렬한 비트의 음악들을 틀죠.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막 흥분시키죠. 분위기를 올리는데 음악이 쓰인단 말이에요. 자, 종교시설, 절이나 교회나 성당 방문하면 그곳에서 쓰이는 음악은 어때요? 사람을 엄숙하고 차분하게 만드는 음악들을 많이 쓰죠. 물론 요즘의 교회들은 그런 비트가 강한 락 비트를 바탕으로 한 CCM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예배 때 활용하기도 해요. 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조금 대중의 눈높이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다 좋은 것만도 아닌데 그 얘기는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 그리고 작업장에서
공장 같은 데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근로자들을 위해서도 늘 잔잔한 음악들을 틀어줍니다. 이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내가 의도 이렇게 들린다 라고 이렇게 의식해서 듣지 않지만 그 안에 그냥 이렇게 스며들게끔 하는 거죠. 우리는 일상 속에 늘 음악과 가까이 만나고 접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학교까지 강의하러 오는 길에 운전하고 오면서 차에서 늘 음악을 틀고 좀 이렇게 강의안을 잘 이렇게 되짚어보고 어떤 이야기들을 해야 할까 이렇게 정리하느라고 오늘은 굉장히 차분한 음악을 틀고 왔어요. 근데 장거리 운전하고 이렇게 멀리 가야 될 때는 굉장히 비트가 강한 음악 그리고 트로트 막 이런 거 듣습니다. 막 신나게 안 졸려야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음악적인 요소들을 많이 활용하고 계셨을 거예요. 자,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사실은 이 두 개가 분리돼야 되는 말인 거잖아요. 자, 재생에너지는 주로 우리가 태양, 그다음에 풍력, 수력, 뭐 바이오, 지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음악과 이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접점을 찾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의문을 제가 조금 풀어드릴게요. 이 질문이 10개 있다면 한 6개 정도, 한 6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감이 안 잡히신 거죠. 자, 음악가들, 연주자들은 모든 예술의 끝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모든 예술의 정점. 음악이 됐던, 무용이 됐던, 미술이 됐던. 모든 예술의 정점은 자연이에요. 순수함, 자연스러움. 우리가 자연스럽다라는 얘기 많이 하죠. 자연스럽다라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자연스럽다. 풍력도, 바람, 태양, 물, 다 자연에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자연스럽다라는 말을 우리는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도대체 자연스럽다라는 건 어떤 걸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질적이지 않은 것도 저하고 눈이 마주칠까 봐 굉장히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킬까 봐. 아까 시키는 거 봤거든요. 자, 자연스럽다, 퓨어, 순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원래 그것이 존재하는 의도를 해치지 않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여름이니까 무슨 꽃이 만발할까요? 저도 사실 뭐 식물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자, 우리 누구나 알 수 있는 가을 되면 길가에 코스모스가 피죠. 코스모스는 어때요, 꽃이? 꽃이 줄기가 이렇게 굵은가요? 굉장히 가느다랗고 꽃잎도 굉장히 얇고 또 키가 커요, 제법. 그래갖고 굉장히 여리여리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코스모스가. 근데 누가 지나가다 그걸 딱 봤는데 제가 곧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얘를 뭔가 튼튼하게 만들어줘야겠다. 그래갖고 거기다 뭔가 장치를 막 해요. 자,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은 거죠. 자, 어떤 사람은 그 여리여리하게 피어있는 코스모스를 보고 아름답다, 예쁘다. 하지만 그 코스모스는 자기의 온 기운을 다해서 그걸 바람을 이기고 비를 이기고 버티고 서 있는 거죠. 그 코스모스 한 대가 가진 온 기운을 다 써서. 그러면 그걸 누군가는 보고 아름답다라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나는 코스모스는 싫어. 너무 위태위태해 보여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이거 자연스러운 건가요? 자연스럽지 않은 건가요? 자연스러운 거죠. 자, 뭐 비가 오는 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막 비 엄청 퍼붓잖아요. 비 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빗소리가 좋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비 오면 너무 이렇게 막 그래서 나는 비 오는 게 싫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비 오는 게 싫다고 얘기한 사람은 맞고 비 오는 게 좋다고 얘기한 사람은 틀린 걸까요?
아니겠죠.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건 있는 그대로의 그 순수함을 그냥 인정해 주는 거. 그 의도를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술가들이, 특히 음악가들이 자연스럽게 자연을 향해서 뭔가 더 자연스러워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연습을 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대학 입시를 위해서 시험을 준비할 때 연습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평균 하루의 연습 시간 6시간에서 8시간. 많은 날 12시간, 13시간. 엉덩이에 진짜 뿔나도록 앉아서 연습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시간들을 투자할까요? 음악가들은 작곡가들이 작곡해 놓은 그 곡의 의도를 찾아내고 그 의도대로 연주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그건 뭐예요? 즉, 작곡가의 의도대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이런 것 같아. 내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아가 아니고 작곡가가 왜 여기다 이런 화성을 썼을까? 여기에 왜 비화성음을 추가해서 이런 약간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을까를 고민하고 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의도대로 잘 연주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데 시간을 오래 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음악을 듣고 감동하고 자연스럽다, 베토벤답다, 모차르트답다, 슈베르트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베토벤다운 연주를 들은 것 같아. 이게 베토벤이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자연을 향해서 자연을 추구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시간을 쏟는 연주자들의 노력. 자연으로부터, 자, 연주자들은 자연을 향해서 가요. 재생에너지는 뭐예요? 자연으로부터 에너지를 갖고 오려고 하는 노력이죠. 그 다음에 이 재생에너지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안정성이 확보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를 써서 여기서 강의를 이제 전기를 다 켜고 마이크도 막 하고 영상도 촬영해요. 근데 갑자기 해가 확 졌어. 그랬더니 전기가 다 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이것이 핵심 키워드가 된단 말이에요. 재생에너지에서. 자, 그러면 이렇게 지속 가능한 에너지, 클래식 음악은 역사가 얼마나 됐을까요? 자, 클래식 음악, 클래식을 떼고 그냥 음악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옆에 존재했을까요? 뭐 16세기? 17세기? 18세기? 여러분들이 아마 대략적으로 아시는 클래식 음악의 역사 그러면 뭐 17세기, 18세기, 19세기. 그래서 바로크, 고전 낭만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그 이전에 르네상스, 그리고 그 이전에 교회에서부터 음악이 발전됐고요. 사실 음악이라는 행위는 인간이, 인류가 이 세상에 존재할 때부터입니다. 그 형태가 굉장히 단순했겠죠. 예를 들어서 비가 오지 않아서 자기네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겨. 그럼 비 올 때까지 뭔가 제사를 지낼 때 의미 없는 어떤 의성어들을 내뱉으면서 하늘에 뭔가 기원하는 듯한 그런 읊조림. 근데 거기에도 리듬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자,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불려지던 성가입니다. 5개의 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음악의 기초거든요. 인류가 이 세상에 존재할 때부터 음악은 같이 존재해 왔어요. 근데 사회문화적인 환경에 의해서,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게 발전되고 또 변형되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알게 되는 클래식 음악들이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17세기 바로크 시대부터만 봐도 몇백 년이죠. 근데 그 클래식 음악은 원래의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연주자들이나 지금 활동하는 젊은 연주자들이나 똑같은 악보를 보고 연주해요. 자기 마음대로 뭘 고치거나 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연주해도 되는 곡들이 있어요. 협주곡 같은 경우에 카덴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연주자가 재량껏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연주해도 된다라고 작곡가가 허락한 부분이에요.
그것을 빼고는 작곡가가 옛날에 18세기에 써놓은 곡을 그대로 그 악보대로 뭐 몇십 년 전의 연주자나 지금의 연주자나 100년 전의 연주자나 똑같은 악보를 보고 연주한다라는 거죠. 그 음악의 존재 가치, 몇백 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쭉 지속돼 왔던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재생 에너지를 클래식 음악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이에요. 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한화,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한화라고 하는 기업에서 만든 광고 영상이거든요. 제가 두 가지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한 영상에는 아무 소리 없이 영상만 돌아갈 거예요. 자, 하나 태양광 기술에서 이런 광고를 만들었어요. 자, 또 하나 영상은 이 광고가 나오는 30초 동안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광만으로도 전 인류가 48시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술을 이끌어 갑니다. 지속 가능한 내일, 한화. 자, 한화를 홍보하고자 하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앞에 음악이 없는 영상과 음악이 입혀진 BGM이 있는 영상 두 개 혹시 어떤 차이가 있다고 느끼셨나요? 어떤 영상이 더 광고가 더 와닿으세요? 그렇죠. 그 대답을 원했습니다. 자, 특히 이 광고에 쓰인 음악은 라흐마니노프라고 하는 작곡가가 지은 피아노 협주곡, 오케스트라하고 피아노 독주자가 함께 연주하는 피아노 콘체르토 2번의 2악장이에요. 보통 협주곡이나 소나타 같은 경우는 3개의 악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고전시대 소나타 이러면 그냥 이렇게 약간 필 딱 받아갖고 막상이 떠올랐어 막 이래갖고 작곡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작곡가들이 작곡하는 데에도 일정한 형식들이 있어요. 1악장에는 소나타 알레그로 형식으로 해서 2개의 주제가 제시돼야 되고 그걸로 전개시키고 다시 2개의 주제를 뒷부분에서 재현해야 되고 두 번째 악장은 약간 느린 곡으로 느린 박자로 작곡하고 세 번째 악장에 다시 소나타 알레그로나 뭐 다른 일정한 형식을 갖다가 작곡한 것을 우리가 소나타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협주곡, 관현악곡도 그러한 형식으로 작곡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 그러면 5위 안에 꼭 들어가는 곡이에요. 자, 연주에 이렇게 연주를 막 하다 보면 피아노 음악을 듣다 보면 클라이막스가 있죠. 뭔가 이렇게 가다가 에너지가 빵 하고 터지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어때요? 이 영상에 태양이 같이 터져주죠. 거기에 음악이 같이 입히면서 시너지를 확 낸단 말이에요. 실제로 연주자들이 이 연주를 하기 위해서 무대 위에서 쏟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악인 라흐마니노프 콘체르토 2번. 우리가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클래식 음악 짧게라도 하나 들어보고 넘어가야지 좀 좋겠죠. 자, 피아노 협주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영상을 곧 보여드릴 건데요. 피아노라고 하는 악기는 아마 한 번쯤은 다 배워보지 않았어요. 동네 피아노 학원에 엄마가 등 떠밀어서 보내갖고 바이엘 뭐 이런 거 체르니 다 쳐보셨죠?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거예요. 근데 난 적성에 안 맞아. 너무 어려워. 재미없어. 지루해. 맨날 가면 뭐 도레 이런 거나 시키고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라고 저렇게 움직이라고 막 시켜. 자, 이 피아노라는 악기는 손가락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힘에 의해서 연주되는 악기예요. 그리고 건반은 이제 지금 같은 형태에 보이는 것이 그랜드 피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이나 피아노 학원에서 봤을 피아노는 이렇게 세워놓은 현을 이렇게 세워놓은 악기, 업라이트 피아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업라이트가 됐던 그랜드 피아노가 됐던 건반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88개예요. 예전에는 뭐 50 몇 개짜리, 뭐 76개짜리 그랬는데 작곡가들이 이제 작곡하는데 한계가 느껴지면서 피아노도 계속 발전해서 88개가 됐고, 가끔 이제 베젠도르퍼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악기사에서 92개, 뭐 97개짜리 악기를 피아노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그거를 쓸 일이 잘 없어요. 아주 저음이거나 아주 고음의 건반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악기 제조사들이 88개 건반 악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각 건반마다 줄이 달려 있어요. 현이. 몇 개가 있을까요? 피아노 줄. 건반은 88개. 이거 뭔가 상품이 있어야 대답을 하시려나? 맞추시는 분한테 제가 커피 쿠폰 하나 쏠까요? 저희 지금 막 상의하고 있어. 막 몇 개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계산해 보는 거죠. 이과 스타일로. 230개 정도의 현이 있습니다. 많죠, 생각보다. 88개면 한 90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는데 230개 정도의 현이 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음의 현은 굉장히 굵은 줄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진동을 내겠죠. 고음 쪽으로 가면 어디서부턴가 한 건반에 줄이 2개씩, 그 다음에 고음 쪽으로 가면 한 건반에 줄이 3개씩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핀이라고 하는 것에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리 그 영화 배우들이 촬영할 때 와이어 액션 많이 하잖아요. 그때 쓰이는 줄이 피아노 줄이에요. 자, 사람을 공중에 들어 올려서 뭔가를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건 이 줄이 엄청난 장력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각 건반을 평균적으로 내봤을 때 피아노라는 악기의 현이 가지는 평균 장력이 10kg 정도 되고요. 전체 다 합했을 때는 악기가 조금 짧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콘서트용이라 그래서 거의 3m 가까이 되는 피아노들이 있어요. 연주 홀에 가면 있는 거. 사이즈별로 이렇게 있거든요. 뭐 160짜리는 미니 그랜드, 185 뭐 가정용, 뭐 2m 25, 2m 55, 그 다음에 2m 75 해갖고 거의 3m 정도 되는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톤에서 30톤 정도의 장력을 가진 악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진 악기예요. 그래서 피아노는 남자 악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 이렇게 20톤, 30톤 정도에 되는 악기. 그래서 독주회 같은 거나 이렇게 연주 준비할 때 이 피아니스트들은 모든 연주자들, 어떤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인지 공통적이에요. 굉장한 공포에 시달립니다. 바이올린이나 뭐 첼로나 다른 악기들은 독주회 같은 거 할 때 악보를 보고 하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피아노를 연주할 때에는 다 안보를 합니다. 근데 독주회를 보통 1시간 반짜리 프로그램을 짜면 바로크 한 곡, 고전 한 곡, 뭐 낭만 한 곡, 현대 한 곡, 아니면 한 시대의 특정 작곡가를 이렇게 집중해서 연주하거나 하는 프로그램을 짜는데 이 악보를 다 외워야 돼요. 그러면 악보 보통 소나타 한 곡이 20분에서 25분 정도 연주합니다. 이 외우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연주 일주일 전쯤 되면 꼭 꿈을 꿔요. 저도 그랬어요. 꿈속에서 연주를 막 하는데 악보를 다 까먹은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멈췄어. 망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 놀래갖고 깨요. 리스트가 그렇게 안보에서 연주하기 시작한 것이 시초가 됐다 그래서 저처럼 피아노 치는 사람들은 리스트를 굉장히 원망하는 소리들을 꼭 합니다. 잘난 척하느라고. 잘난 척하느라고 곡도 어렵게 만들고 악보까지 외워서 연주해갖고 우리까지 고생하고 있다고. 실제로 리스트의 곡들은 굉장히 화려하고 테크닉적으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임윤찬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리스트의 그 초절기교 연습곡이라고 하는 것을 전곡을 다 쳤어요. 12개를.
하나 치기도 버거워요. 일반 연주자들은,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일반 연주자들은 초절기교 연습곡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기교의 끝판왕이에요. 테크닉적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니?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악보를 익히는 데만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완곡을 해냈다는 그 기사가 딱 뜬 순간 피아노 친 사람들은 미쳤구나, 다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이야? 저게 가능해?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의 에너지가 엄청나게 필요한 곡입니다. 자, 여러분들 귀에 아름답게 도착하는 그 음악은 연주자들의 에너지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축구 경기를 우리가 본다고 가정해 볼게요. 양 팀의 실력이 비등비등한 팀이 만났을 때 경기가 재밌습니까? 어느 한쪽이 우월하게 잘하는 경기가 재밌습니까? 팽팽하게 뭔가 들어갈 듯 안 들어갈 듯 막 얘가 잘하네 제가 잘하네 막 이런 경기가 막 마음을 쫄리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보잖아요. 자, UFC의 경기를 해요. 격투기. 근데 한 선수가 일방적으로 막 터져요. 재미없어요. 양쪽이 기운이 뭔가 비슷하게 팽팽하게 맞설 때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긴장감에서 느끼는 희열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음악을 에너지의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렇다고 생각해요. 악기가 가진 에너지만큼 연주자가 약간 이렇게 다이다이라는 표현, 이게 영상으로 나가는데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맞짱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비슷한 에너지로 이렇게 딱 맞서줬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그 긴장감에 그 기운이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관객들은 사실 감동을 느끼는 거거든요. 아무리 작은 소리로 연주되는 패세지일지라도 그 고음을 정확하게 연주하는 데에는 연주자의 기운이 거기에 꽉 차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강으로 얘기하면 강물이 이렇게 길을 따라서 쭉 흘러가야 되는데 어디 갑자기 뚝이 확 터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옆으로 다 새겠죠. 거기서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면. 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그 기운을 끝까지 유지해서 가지고 가주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했을 때 관객들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시즌 1에 우승했던 임명옥 씨 같은 경우가 그런 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어서 그냥 바로 막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팬덤이 형성되고 임영웅을 막 따라다니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소리로 노래하는 부분일지라도 기운을 흐트러뜨리지 않아요. 연주자한테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테크닉이 반드시, 기술이 완성돼야 가능한 행위입니다. 여기를 내가 손목을 어떻게 풀어서 이 릴렉스 시켜갖고 어떻게 힘을 얼마만큼 전달할 때 이 에너지를 꽉 차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 악기가 가진 에너지하고 얘를 얼마나 팽팽하게 내가 유지시킬 것인가. 이게 되지 않으면 관객은 지루해져. 그때부터 구경꾼이 돼요. 음악을 감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유명한 피아니스트들, 뭐 다른 악기도 포함해서 연주자들 중에 남자가 많은 것 같아요? 여자가 많은 것 같아요? 남자가 많죠. 왜 그럴까요, 도대체? 네? 에너지가 높으니까 똑똑하다. 사실 고대는 음대가 없어갖고 일반적으로 음악대학을 가보면 여학생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거의 뭐 5분의 4? 근데 정작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활동하는 유명한 연주자들은 대부분 남자예요. 여자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여성학을 연구하시는 학자들한테는 그 부분이 굉장한 숙제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남자, 여자, 물론 뭐 베를린 필이나 빈필 같은 데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여성을 단원으로 받아들인 게 몇십 년 안 돼요. 금녀의 구역이었어요, 거기 사실. 근데 지금은 다 개방돼서 얼마든지 역량이 되는 여성 연주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피아노라는 악기만 놓고 봤을 때에도 남자 연주자들이 더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 어떤 피지컬적인 요소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분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1시간 정도를 무대 위에서 오롯이 혼자 피아노를 가지고 내가 연주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체력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기운이 떨어지는 순간 그 연주는 관객한테 주는 감동이 뚝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에너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려면 신체 조건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남자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걸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났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유명한 여자 연주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야? 약간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우리 약간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 기가 세다 이런 이야기 좀 하죠. 실제로 유명한 뭐 이렇게 우리나라의 서혜경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기운. 그러니까 배터리의 용량이 약간 틀린 것 같은 느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저용량 배터리, 여기는 대용량 배터리. 그걸 우리가 기운이라고 이야기하죠. 기, 뭐 이런 용어들로 표현을 하는데 이 피아노라는 악기, 30톤의 장력을 가진 이 악기하고 맞서서 1시간 동안 팽팽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지속적으로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연주를 해낼 수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한화 그 광고에 나왔던 차이콥스키 피아노 콘체르토 2번의 1악장을 잠깐 들어볼 거예요. 자, 들으실 때 그냥 이렇게 뭐 어떻게 들어야 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귀에 들리는 멜로디,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곡의 흐름이 어떻게 가나 이걸 그냥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강줄기의 강이 이렇게 가다가 넓어지는 부분이 있고 좁아지는 부분이 있고 물살이 세지는 부분이 있고 약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연주도 그렇게 들으시면 훨씬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초 흘러야지 나오더라고요. 조성진 씨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우리나라의 최초의 연주자이고 최연소로 우승했던 연주자고요. 전 세계 클래식 음악계에 굉장히 핫한 연주자로 부상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연주가 곧 시작될 거예요.
정도만 들을게요. 이 1학장이 30분이 넘어요. 그래서 이거 다 들으면 강의 다 못하고 그냥 끝나야 돼요. 자, 어떤 기운을 흐트러뜨리지 않게 뭐 연주자들이 보면 아까 오보에 막 어때요? 이렇게 불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죠. 그리고 조성진 씨도 이렇게 표정이 언뜻 나올 때 보면 어때요? 막 이렇게 찡그리고 몸을 움직이기 이게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조성진 씨가 저 연주를 하는데 연습을 해요. 거울을 옆에 딱 놓고 자 내가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여기 패스에서 땅 해서 손을 이만큼 들어야지. 아 이거 너무 낮은 것 같아. 더 높이 들어볼까? 이렇게 연습을 했다면 우리가 느낄 때 이런 감동을 느낄 수 없을 거예요. 왜? 작곡가의 의도대로 이 곡을 잘 풀어내기 위함이 아니고 나의 멋짐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썼으니까 뭐야 지금 저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딱 들었을 때 음악에 대해서 몰라도 저게 굉장히 어색하다라는 걸 사람들은 알아요. 본능적으로. 자, 이것 때문에 약간 자연스러움, 순수함, 내추럴함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 영상 통해서 1악장 연주 끝까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테크닉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곡이지만 듣기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이렇게 편안하게. 그리고 내가 심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을 때는 이런 클래식 음악을 들으시면 이렇게 호흡이 굉장히 깊고 길어요. 클래식 음악은. 그래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자, 이런 음악들을 잘 내가 좀 가까이 하고 알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대중음악도 보면 장르가 있어요. 락 음악이 있고 발라드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댄스, 트로트 뭐 이렇게 있잖아요. 좋아하는 장르가 있듯이 약간 내가 좋아하는 무드를 찾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멜로디가 아름다운 그런 곡들을 듣고 싶다. 또는 너무 이렇게 곡이 듣는데 막 40분씩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콘체르토 같은 경우는 전악장 다 들으면 30분, 40분 막 이렇게 40분, 50분 되는 곡들도 있거든요. 자, 아니면 나는 쇼팽의 음악을 들어보겠다. 뭐 베토벤 해서 작곡가를 찾아 듣거나 내가 또 좋아하는 관심 있어 하는 악기의 곡들을 찾아서 들어보시거나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고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음악에 대해서는 제가 평생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잘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림은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그 모나리자 이거 보면 이게 왜 유명하지? 약간 이런 느낌? 미알못, 약간 미술에 무식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전문가들이 해설해 놓은 내용을 들으면 듣고 보면 아 이래서 이게 가치가 있고 아름답게 보이는구나. 실제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보고 유홍준 교수님이 쓰신 내용을 보고 그 책을 읽은 후에 제가 영주에 있는 부석사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 그 배울림 기둥이라고 하는 그 기둥이 왜 가치가 있고 이게 왜 문화재인지 책을 읽고 가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 전에는 기둥이 이렇게 생긴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기둥 다 그냥 이렇게 일자로 생긴 줄 알았어요. 자, 전문가의 해설을 여러분들이 보고 음악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게 된다. 접근하기가 쉽다. 그 다음에 지금처럼 협주곡에 이렇게 좀 웅장한 사운드 또는 오케스트라의 관현악곡을 나는 들을 것인지 나는 그거보다는 한 사람의 연주에 좀 집중해서 듣는 게 좋아. 아니면 이렇게 여러 명이 연주하는 실내악, 뭐 3명, 4명 또는 많게는 12명 정도의 실내악 형태를 듣는 게 좋아. 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게 훨씬 더 편안하고 좋다. 그러면 노래 또는 이렇게 합창 이런 것들을 찾아서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공연장에 가서 직접 보는 거예요. 하다못해 자고 올지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클래식 공연장 처음 가서 자는 거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근데 사람들이 남의 눈이 민망해서 이렇게 막 억지로 막 잠을 깨우면서 막 이렇게 막 앉아 있잖아요. 눈을 부릅뜨고. 안 그러셔도 돼요. 다른 사람들이 이미 그 음악에 심취해서 감상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도 잘 몰라요. 그리고 되게 깜깜해요. 객석은. 이런 식으로 또는 음악 감상하는 뭐 그런 관련된 동호회 활동을 하신다거나 악기를 직접 조금 다뤄보는 일들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음악에 훨씬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고 오늘 들었던 내용들이 조금은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음악계 또 문화예술계가 재생에너지하고 관련해 갖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 실제 사례들을 제가 좀 몇 개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영국의 어떤 그 교수님들에 의해서 임페리얼 대학하고 그다음에 퀸 메리 런던 대학의 교수님들이 태양 전지판에 음악을 틀어줘서 진동을 입혔더니 훨씬 더 전기 생산율이 높아졌다라는 것. 음악을 통해서 진동을 발생시켜요. 소리는 이 공기를 진동시키는 거에 의해서 우리 귀에 도착하잖아요. 자, 태양열 전지를 춤추게 한다고 해요. 전기 생산량을 높인다라는 이야기죠. 자, 소음을 하베스팅 기술로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소리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단 이 소리를 어떻게 포집할 것인가,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대중음악 가수들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라디오헤드,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했냐면 실제로 저한테 그 올려주신 질문 중에 음악계가 탄소 중립하고 관련돼서 어떤 활동들을 하나요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탄소를 발생시키는가? 음악계가 사실은 이 문화예술계가 탄소를 발생시키는 양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 공연을 다닐 때 특히 이런 락 그룹 같은 경우는 전기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것에서부터 공연 홍보물, 그다음에 악기를 싣고 공연장으로 이동하는 그 이동 수단, 뭐 배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이런 이동 수단, 이런 것들에서 발생되는 탄소를 자기네들이 줄이겠다. 그래서 탄소 중립 투어를 하겠다라고 해서 비행기로 옮기던 것들을 배를 통해서 옮기고 시간이 더 많이 걸리더라도 탄소를 덜 배출시키는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장비들을 옮겨서 실제로 투어를 했고요. 투어 버스 연료도 바이오로 생산된 연료들을 사용해서 실제로 투어를 했다고 합니다. 콜드플레이라고 하는 팀도 2019년인가 그 팀들이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이번 공연에 탄소 중립, 우리 탄소 배출 50% 줄여서 공연할게. 그래서 12가지의 공약을 발표하고 실제로 그렇게 공연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선가 공연할 때 공연장 바닥에 관객들이 한 4만여 명 정도의 관객들이 있는데 그 관객들이 밟고 서 있는 바닥에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이 보드, 판을 설치해서, 자, 락 콘서트는 관객들이 가만히 앉아서 듣지 않죠. 관객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뛰죠. 4만 명이 거기서 같이 방방 뛰면서 공연에 필요한 전기 에너지를 계속 생산해 내도록 해서 공연을 했다고 해요. 놀랍지 않아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 팀이 콜드플레이예요. 이들의 모토가 지속 가능한 음악 투어.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탄소 배출을 50% 감축하겠다. 그래서 이동하는 수단뿐 아니라 이 전기를 생산해내는, 사실 굉장히 어쩌면 연주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어요. 중간에 전기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악기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는다거나 하면, 특히 이런 락 그룹에서 쓰는 것들은 모두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은 성악가들도 넓은 예술전당 같은 공연장에서 노래할 때 마이크 안 쓰고 노래하거든요. 어쿠스틱한 공연들을 대부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클래식 음악계가 탄소 배출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3대 그런 음반 회사, 소니, 유니버설, 워너. 그 유니버설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 음악의 그 도이치 그라마폰 같은 아주 대형, 그냥 클래식 음악가 연주자들은 도이치 그라마폰하고 음반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그냥 끝판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회사를 다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거대 조직이 된 거죠. 클래식 음반계에는 굉장한 공룡이 된 기업인데요. 자, 이런 음반 제작 회사들에서 하는 일에도 탄소 배출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공연을 여는 것, 공연장을 준비하는 것, 그 다음에 관객들이 오는 것, 홍보물, 이후 처리하는 문제들에서 엄청난 탄소가 배출되고 있고요. 음반을 제작하는 일에도 전기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쓰이죠. 스트리밍 서비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 음악산업, 라이브 음악산업,
실제로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것에서 40만 5천 톤의 탄소가 발생한다고 해요. 그리고 CD가 제작되는 소재, 스트리밍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지만 이 음반을 소장하고 싶어하는 또 매니아층들이 있어서 음반이 계속 발매가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연주를 들었던 조성진 씨 같은 경우에는 음반 발표가 나자마자 선 주문 선 예약이 어마어마했어. 다 그냥 나오자마자 완판 거의. 그리고 이런 그 대중음악 가수들이나 또는 이 포토카드 같은 것들이 요즘은 음반 안에 많이 이렇게 세트로 넣잖아요. 그 포장재. 그리고 포토카드를 버릴 때에도 그 비닐을 제거해서 버려야 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음반 시장에도 탄소 배출의 영역들이 굉장히 많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대형 그런 음반 제작사들이 2050년까지 우리 탄소 배출 50% 줄이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음악기후협약에 가입이 돼 있는 상태예요. 어떤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그런 걸 올렸어요. 음악기후협약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거기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대형으로 전 세계의 연주자들이 주목하는 음반 제작을 하는 제작사가 저희 나라에는 아직 없다. 그래서 훨씬 더 이런 때하고 맞서서 하기에는 조금 클래식 음악의 음반 제작 시장이 좀 많이 작다 우리나라. 그래서 저는 아직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대중음악과 관련된 또 음반 기획사들만 이런 일들을 하느냐? 실제로 클래식 음악 연주자들도 이런 활동에 외국에서 동참하는 연주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콘서트홀을 전 세계를 돌면서 연주자들은 연주를 하죠. 그러면 유명 연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분의 3 정도는 호텔에서 생활한다고 해요. 그리고 비행기로 이동하는 시간, 거리만 해도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자, 일부 연주자들이 연주를 위해서 우리가 이동할 때 탄소를 많이 배출시키는 비행기 이용하지 않겠다. 특히 유럽은 대륙 그 나라별로 이렇게 가깝게 대륙으로 다 엮여 있어서 기차나 버스로 충분히 국경을 넘어가고 이동이 가능해요. 근데 어떤 몸의 피로도나 시간적인 것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비행기를 많이 이동 수단으로 썼었는데 그런 것들서부터 줄여가면서 탄소 배출에 이 탄소 중립에 동참하겠다라고 밝히는 음악가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연주 단체들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반대쪽에서 생각해 보면 연주를 듣고 싶어하는 청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일 수밖에 없어요. 버스로 이동이 가능하지 않은 다른 대륙으로 건너가는 경우에는 연주를 오지 않게 될 가능성도 사실 있단 말이죠. 배로 와야 된다 이러면 저희가 비행기 타면 제주도 1시간 만에 가지만 배로 가면 몇 시간 걸려요? 한 2-3시간이면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녁에 타면 그 다음날 아침에 도착하고 뭐 이렇습니다. 배로 가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자, 연주자들 또한 버스, 기차 이런 걸로 이동하겠다. 예를 들어서 50명 정도의 오케스트라가 50명이면 오케스트라 편성은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많은 경우에는 120명까지 풀 편성하면 막 관악기 연주자들 막 대여섯 명씩 악기별로 쫙 있고 막 뒤에 타악기 연주자 한 대여섯 명 서 있고 120명 정도 되는 연주 단체가 자, 미국에서 한국으로 연주를 온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들이 이동하는데 사용하는 항공기에서 배출되는 탄소, 그 다음에 사람만 오지 않죠. 악기도 와야 되죠. 악기를 이동하는 데 드는 그리고 공연장의 어떤 설비나 홍보, 관련된 홍보물들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탄소를 많이 배출시키고 있기 때문에 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요구 이런 거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또 반대의 극보가 있지만 우리는 일단 탄소 중립에 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음악을 즐기기 위해선 지구가 버텨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활동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분 지금 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코파친스카야라고 하는 뭐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뭐 맺죠? 아이고,
요거 뭘까요? 가방? 바이올린이에요. 그리고 지금 손에는 뭘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뒤에 좀 대답한 학생. 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일부 연주자들이 이런 탄소 중립에 동참하겠다. 그래서 나는 버스하고 기차로만 이동 수단을 삼겠다라고 하고 거기에 동참했던 코파친스카야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화보를 찍은 거예요. 바이올린 메고 연주 투어 가는 중이에요. 뗏목 타고. 영향력 있는 연주자들, 이렇게 팬덤이 형성되어 있는 연주자들의 이런 사진 한 장은 사람들한테 굉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자,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예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던 영상입니다. 여기 어딘 것 같아요? 일반 공연장은 아닌 것 같죠? 극지방이에요. 뒤에 있는 게 빙하입니다. 자, 우리가 연주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 지구가 살아남아야 돼.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자기가 곡을 작곡해갖고 북극으로 피아노를 지고 갑니다. 스타인웨이예요. 스타인웨이라고 하는 피아노는 피아노계의 약간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바이올린 중에 가장 명기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악기와 대등한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는 악기고요. 메이저급 공연장에는 스타인웨이 피아노가 다 있어요. 피아노는 현악기에 비하면 가격이 아주 많이 비싸지 않지만 피아노 한 대에 2억 3억은 굉장히 비싼 거예요. 자, 그 악기를 극지방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밑에 패널을 만들어요. 빙하처럼 보이는 패널을 만들어서 그 위에 피아노를 얹어놓고 연주를 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사실 피아노는 습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악기거든요. 너무 건조해도 안 돼. 너무 건조하면 울림통이 되는 향판이나 이런 나무들이 다 갈라지기 때문에 악기로서의 기능을 잃어요. 너무 습하면 줄이 녹슬기도 하고 나무가 습기를 먹으면서 제대로 된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자, 영상 아주 짧으니까 이거 잠깐 볼게요. 자, 일단 연주할 때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연주할 때 따라리리리리리 하는 부분이 뭔가 이렇게 아래로 뭔가 이렇게 쏟아져 내리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는 그 패세지가 나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돼요? 뒤에서 실제로 빙하가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빙하가 무너져 내려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왔었대요. 왜? 빙하가 무너져 내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물이 출렁이겠죠. 그러면 그 위에 패널을 설치해서 빙하 위에다 올려놓은 피아노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우뚱기우뚱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피아노가 과연 잘 버텨줄 것인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고민을 하면서 가능할까 하고 갔는데 그래도 다행히 영상을 찍는 동안은 피아노가 잘 버텨줬다고 하고 잠깐 연주하고 손 녹이고 왜 손이 다 너무 추우니까 굳어가지고 제대로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구 온난화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위험한 것을 감수하고 저렇게 영상을 찍은
연주회 활동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활동들을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리업이라고 하는 곳은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의 약자예요. 이 단체의 이름인데요. 이렇게 미래의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 보호에 관련된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연주 활동을 하는 팀이고요. 따로 공연장을 이렇게로 가서 사람을 불러들이는 게 아니라 야외에서, 교실에서 있는 장소를 활용해서 연주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의정부 음악극 축제에서 이렇게 시민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전하는 것보다 직접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참여해서 몸으로 느꼈을 때가 훨씬 강하게 와닿는 거겠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폐 그런 생수통 뭐 이런 거 재활용품 활용해가지고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한 모습이고요. 저거는 숲의 나무들이 다 없어져가는 모습을 형상한 그런 퍼포먼스. 그다음에 그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그림 자극으로 표현한 이런 퍼포먼스를 보임으로 이렇게 야외에서 공연하고 그냥 공원에 의정부에 있는 어느 공원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저런 메시지를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예술의 전당 상주 단체인데요. 여기서는 공연하면 그걸 알리는 홍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공연에 소비되는 오케스트라 공연에서 소비되는 악보, 종이로 된 악보를 보통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명이 한 짝이 돼서 하면 왼쪽에 있는 연주자가 악보를 이렇게 넘겨주죠. 한 사람은 연주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악보를 넘기고. 자, 이렇게 한 번 공연에서 쓰인 악보들을 폐기 처분하고 그다음에 홍보물들, 우리 팜플렛이라고 하는 것들 나중에 다 소각하고 하는 데서 엄청난 탄소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악보들 그리고 이 현수막 같은 거 활용해서 굿즈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올 6월 달에 여수에서 국제음악제가 열렸습니다. 자, 에코 국제음악제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여수 산단 아시죠? 석유화학산업단지. 거기에서 배출되는 탄소가 전라남도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41%를 차지하고 있대요. 그리고 굉장히 이런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장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수 그 산단 근처에서 이제 에코 이 국제 음악제를 개최하면서 어떤 일들을 했느냐? 종이 악보 대신에 아이패드 활용해서 악보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최소한 그런 종이 배출을 줄인 거죠. 그리고 QR코드 찍어가지고 사람들이 홍보물을 팜플렛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기념품도 이런 재활용품을 활용한 친환경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문화예술계에 전반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추세예요. 미술하시는 분들도 자 저기 위에 보이는 작품은 태양광을 활용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햇빛을 피해서 쉴 수 있는 쉼터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이는 커런트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 창문 자체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전자기기들을 충전할 수 있는 단자 연결하면 충전되는 그러니까 이 자체가 태양열 패드인 거죠. 이런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알렉산더 칼더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이 유명한 작가인데 처음에 저렇게 우리 아기들 침대 위에 매달아주는 모빌이 여기에서부터 유래된 거거든요. 처음에는 모터를 달아가지고 저걸 움직이게 이렇게 만들었었대요. 그러다 자연의 바람을 이용하는 게 좋겠다 해서 모터를 떼고 바람에 의해서 저 연결된 조형물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그런 작품들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문화예술계는 이미 많은 양의 탄소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클래식 음악이 굉장히 지루하고 좀 고루하고 너무 멀다라고 느껴지지만 이미 음악
음악계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연주자들이 있고요. 클래식 음악이 가진, 자, 클래식 음악 이러면 약간 술로 치면 와인 같은 느낌이에요. 와인을 처음에 먹으면 이 무슨 맛인지 잘 모르지만 어느 순간 이 와인은 되게 맛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면 와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와인을 약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고상하고 약간 품이 있고 이런 느낌. 클래식 음악 그러면 우아하다, 약간 고상하다 이런 느낌을 사람들이 가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몇백 년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오랜 역사를 지닌 것처럼 이런 음악이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막 어떤 탄소를 배출을 저감시키는 직접적인 활동을 하기 이전에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는 데에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오래된 역사만큼, 그런 감동을 마음속 깊이 오랫동안 남게 하는 것만큼, 그런 음악들을 통해서 전달된 메시지는 그걸 접한 사람들 마음속에 음악뿐 아니라 에너지, 환경에 대한 인식들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하고 음악이 멀다라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그런 미래의 지구를 위해서 충분히 열심히 연구하시고 또 새로운 기술도 개발하시고 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지금 같은 환경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초석을 만드실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우리 점심시간 밥 먹고 와서 되게 졸릴 법한 시간인데도 한 분도 막 조는 사람 없이 너무 잘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앞에서 함께 이런 음악과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종이 인쇄 대신 뭐 QR 코드나 스크린 혹은 비행기 대신 배로 이동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상대적으로 유명세가 덜한 음악가들의 경우에도 이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인지, 그래서 그 유명세가 덜한 음악가들에 대한 공감은 얻고 있는지라, 그러한 문화가 음악계 전반에서 이렇게 확립이 될 수 있을지가 궁금해요. 나 할 법한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분명히 초석을 다지는 사람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좀 더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파급력이 조금 더 커지겠죠. 사실 이런 움직임이 음악계에서 일어난 거는 일반 에너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후발주자의 개념이겠으나, 이미 이런 일들을 시작한 단체들이 있고, 그리고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오케스트라들이 외국에는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유명하지 않은 연주자일지라도 저런 어떤 연주 이동 수단이나 그다음에 악보를 관리하는 이런 일들에 저렇게 작은 동참 하나가 불씨가 돼서 저는 꽤나 빠른 속도로 확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음악계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이 다른 연주 단체들한테 모티브를 분명히 제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많은 연주자들이 종이 악보 대신에 패드로 연주할 때 패드를 보면대 위에 올려놓고 연주하는 경우들이 지금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확산되어 있어서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답변이 되셨나요? 그 클래식 음악 같은 거는 그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힘든 느낌이 적잖아는 있잖아요. 네. 평소에 막 공부했거나 그랬던 게 아니면. 근데 혹시 그냥 말씀해 주셨던 것 이외에 뭔가 그 일반인 입장에서 뭔가 클래식 음악을 좀 더 알아가고 싶다거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좋은 매체나 아니면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방법? 좋은 매체. 여러분들이 TV에서 접하시는 광고를 보면 의외로 클래식 음악이 쓰인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영상 매체 채널들이 잘 돼 있잖아요. 뭐 유튜브 같은 것. 그리고 광고가 이렇게 나올 때 이거는 클래식 음악인 것 같아 라고 생각되면 바로
검색을 해보실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 관심을 가지는 것부터가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짧게는 광고의 음악들을 조금 검색해서 들어보시는 거. 그래서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는 내가 어떤 특정 작곡가를 이렇게 시작으로 해서 음악에 접하고 싶다 이러면 쇼팽의 녹턴 같은 그런 소품들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 멜로디가 아름답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좋다라고 느끼면서 들을 만한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 방금 질문 주신 분도 나가실 때 기념품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네, 온라인 질문이 올라와서 한 개 답변을 하고 다시 현장 참석자분들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님께서요, 석유, 석탄 등의 탄소 기반 에너지와 태양광, 풍력 등의 에너지의 특징을 표현하는 음색 악기는 무엇으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약간 음악을 아는 사람이면 개인마다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석유, 석탄 등의 탄소 기반 에너지, 그러니까 태우는 연료를 쓰는 그런 화학 에너지들은 약간 제 느낌에는 조금 거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악기 중에 그렇게 거친 음색을 표현하는 악기, 클래식 악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탄소 기반의 에너지를 표현하는 악기라면 약간 일렉트릭 한 그런 전자음이 있는 약간 그런 소리의 느낌이 저는 딱 들고요. 태양광이나 풍력, 태양은 조금 더 강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느낌이라 그럴까요? 그 연주를 듣다 보면 어떤 연주곡의 클라이막스가 빵 하고 나오잖아요. 저희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저처럼 오케스트라에 있었던 사람이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 이제 그 받는 뭐 이렇게 수석 부수석 이런 약간 직급에 따라서 받는 연주료가 다른데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이 제일 바빠요. 그래서 연주할 때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60원 이렇게 연주한다고 해요. 그러면 비올라 하는 사람들은 100원, 200원, 300원, 첼로 하는 사람들은 500원, 1000원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고, 타악기 연주자들 계속 앉아서 쉬어요. 이 사람들은 뒤에서. 그런데 음악이 정점으로 달했을 때는 타악기가 반드시 출연합니다. 그랬을 때 그때 타악기가 안 나오면 뭔가 이렇게 맹숭맹숭해요. 약간 이렇게 간 안 맞는 음식처럼. 그때 이제 심벌지가 나오기 시작하면 팀파니가 막 몰고 가요. 다라라락 몰고 가면 정말 클라이막스에 심벌지가 한 번 빵 하고 터집니다. 그럴 때 저희는 얘기합니다.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약간 태양광은 그런 심벌지 느낌. 풍력은 그거보다 훨씬 더 이렇게 부드러워서 저는 클라리넷의 소리가 가장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을 음악 공급자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혹시 저희 수요자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그 사례나 방안이 있을지 더 듣고 싶습니다. 수요자 측면에서 클래식 음악을 접하는 활동들, 많은 연주 단체들이 이제 아까 몇몇 사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팜플렛이라고 하는 게 음악회장에 가면 있어요. 보통 뭐 5,000원, 뭐 이렇게 10,000원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그날 연주에 대한 정보들이 거기 다 들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조성진 씨 연주를 예로 들면 오케스트라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독주자에 대한 정보, 그날 연주되는 곡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책을 팔아요. 근데 이거를 QR코드로 대체해서 이제 QR코드를 찍으면 핸드폰으로 그걸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제 점점 더 갖춰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팜플렛을 요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QR코드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연령대의 분들은 팜플렛이 훨씬 더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주 소량의 팜플렛을 제작해서 현장에 비치하기는 합니다. 자, 이러한 어떤 요구들이 있었을 때 연주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은 그걸 증명 이렇게 해주시면 뭐 커피를 뭐 이렇게 드실 수 있게 해주는, 공연장에 가면 그런 음료 시설들이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쿠폰을 뭐 제공해 드립니다라는 메시지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수행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아이씨, 커피 내 돈 주고 사 먹고 말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그런 메시지들을 사실 무시해버리기 일수인데, 그런 활동들이 요구됐을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해 주시는 것, 그것이 수요자 입장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 방금 질문 주신 분도 나가실 때 기념품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질문이 들어와서 한 개 더 짚고 넘어갈게요. 이수아 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농협에 재직 중이고 법무대학원 대학원생입니다. 농사짓는 농업인들에게 탄소 기반 에너지의 길을 공유할 악기는 어떤 것이 어울릴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농업인들에게 탄소 기반 에너지의 길을 공유할 수 있는 악기. 어렵네요. 질문의 수준이 너무 높아요. 이거 약간 우스갯소리로 여기는 독수리 학교잖아요. 저는 호랑이 학교잖아요. 저는 독수리하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있는 그 독수리 출신 분께서 에너지 관련된 회사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질문 올려주셨어요. 어떻게 음악하신 분이 에너지 쪽에 관련된 거 관심을 가지고 강의를 하실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하대요. 옆에서 무슨 일해 뭐 이러고 이렇게 어깨 너머로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니까 궁금해갖고 이제 자꾸 물어보게 된 거예요. LNG가 뭐야? 이런 것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온 질문지를 같이 이제 공유해서 이렇게 온 사전 질문인데 이런 질문들이 왔어라고 보여줬더니, 야, 질문 수준이 장난이 아니다. 당신 준비 단단히 해야겠다.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역시 법무대학원 대학원생이시라서 질문의 수위가 상당합니다. 자, 농사 짓는 농업인들에게 탄소 기반 에너지의 길을 공유할 악기. 탄소 기반 에너지? 탄소 중립 에너지 아니고요. 일단 농업인들한테는 농작물한테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물의 흐름을 이렇게 물을 얼렸을 때 결정체의 모습을 바꾼다 그래요. 어떤 음악을 들려줬는지에 따라. 락비트의 이런 강렬한, 비트가 강렬한 음악을 들려줬을 때 물을 얼리면 굉장히 뾰족뾰족한 형태를 이룬다 그러고요. 클래식 음악 같은 이런 좀 부드럽고 안정감 있는 음악을 들려줬을 때의 결정체는 우리가 보는 그런 얼음, 눈의 모양을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딱히 어떤 악기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너무 이렇게 좀 스케일이 크지 않은 그런 클래식 음악 전반이 다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답변이 되셨나요?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장 참석자분들 중에서 더 혹시 질문하실 분 없으시면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